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포항시가 사활을 걸었던 숫자가 있죠. 바로 50만입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인구 50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 인구 문제와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실 분입니다. 포항시 의회 박희정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 주실 분입니다.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문제의 본질을 짚어냅니다. 최영길 기자 함께합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 영상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런 뉴스들을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50만이 무너지고 2년 이상 길어지면은 구청이 폐지되고 경찰서 혹은 소방서가 줄어든다라는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박희정 의원님, 사실인가요?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지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특히 자치분권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인해서 대도시 지위는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국인을 기준으로 하면 50만 이하로 떨어졌지만요. 시행령에서 국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신고하신 외국 동포분들 그리고 등록된 외국인들을 인구 기준에 다 포함시키도록 했고요. 무엇보다 특별법에서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대도시 지위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포항시 면적이요 1128.7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면적 덕분에 대도시 지위를 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의 지위는 유지가 되지만 결국 도시 이미지 그리고 대도시가 갖는 상징성에 있어서는 지위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인구 감소 문제는 포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 밖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런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치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그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청년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매해 1%에서 2% 정도의 이제 청년 인구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멈추지 않는다라면은 앞으로 15년, 한 20년 후에는 거의 청년 인구가 지금보다 한 60%에서 70%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추세를 진짜 멈추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지방의 위기는 굉장히 근 시일 내에 경험할 수 있을 거다. 더 큰 어떤 그런 강도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2010년대 초중반에는 이 지방의 중소도시부터 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뭐 경북만 놓고 보더라도 상주시, 안동시가 15만을 지키기 위한 이 주소 이전 운동을 했었는데 포항도 2021년에 주소지 갖기 운동을 했거든요. 그랬죠. 게다가 주소 이전 지원비를 지급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 포항시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3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였고 이 제도가 사실상 큰 효과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2021년 2월에는 일정 부분 효과를 봐서 한 6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났고 3월, 4월까지는 계속 좀 증가했다가 5월부터는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거든요. 그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순증가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전출하시고 전입하시고 다 더하기 빼기 하면 851명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근데 주소 이전 지원금을 신청하신 건수를 보면 2만 1,000건이 넘어갑니다. 지급한 금액도 62억 7천만 원 가량 되는데요. 재밌는 숫자는 그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빠져나가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환급을 해야 되는 건수가 1,300건이 또 조금 넘습니다. 뭐 어쨌거나 좀 어느 지역에서 가장 신청이 많았나 뭐 좀 이런 내용을 봤더니 효곡동, 대이동, 장량동 이런 곳에서 좀 이 신청 건수가 많았더라고요. 아마 대학이 있고 행정기관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좀 많았던 것 같고 오천에서 또 이렇게 신청 건수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해병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졸업하면 빠져나가고 해병대도 제대를 하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심각하게 보는 것은 그 2022년 한 해 동안 생산 가능 인구가 9,800명 넘게 빠졌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15세에서 39세까지만 봐도 7,000명이 또 넘게 빠졌거든요. 주소 이전 지원금으로 잠시 속도를 늦춰놨던 청년 인구의 유출이 훨씬 더 이제 빠르게 2022년 동안 진행이 됐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 인구가 급속도로 빠진다라는 부분이 좀 뼈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를 이야기할 때 교수님께서는 어떤 진단을 내려주시나요? 기본적으로 지방의 인구 위기는 이런 출산율, 사망률에 의한 것보다는 청년 인구의 사회적 유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제 출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더 주요한 요인은 이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주요한 요인은 사회적 인구 이동으로 인한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사회적 인구 이동 자체가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은 굉장히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쏠리는 지역,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수도권이 되겠죠. 점점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더 많이 향하게 되고 수도권의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을 합니다. 집값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높아지는 집값을 보는 청년들은 이제 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애를 이제 적게 낳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밀도가 낮아지는 지역, 그러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은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가? 이런 지역들은 활력을 잃고 또 기업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밀도가 높아지는 쪽, 그 다음에 밀도가 낮아지는 쪽 모두 출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청년들한테 이제 묻습니다. 왜 이동하는지. 그러면은 수만 가지 답변을 하겠죠. 근데 그 답변을 이렇게 범주화시켜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자리를 찾아서 아니면 일자리 기회를 찾아서, 다른 하나는 교육적 이유로. 근데 이 교육적 이유도 잘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수도권에서 교육을 받거나 하면은 수도권 일자리를 이제 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 결국은 깔때기처럼 일자리로 수렴하는, 저희가 이제 이런 청년 인구의 이동에 관련된 것들이 인구 감소 위기를 일으키고 또 인구 감소가 여러 가지 재반 문제들을 또 파생시키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청년 인구가 이동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는 데에 초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어요. 그 예전에 일자리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메커니즘은 되게 이렇게 눈에 띄게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의 외곽에다가 산업단지를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는 내부에서 젊은 인력들이 그 주변에서 일을 하고 또 외부에서도 이렇게 유입이 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죠. 이런 유입 인구 때문에 배우주거단지 계획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일자리가 들어오죠. 배우주거단지가 들어오죠. 그렇다 보니까 상업, 문화, 행정들이 또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지역이 발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먹히는 시대가 저물고 있어요. 이런 방식은 구산업에 좀 적합한 방식이고요. 또 제조업에 이제 적합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 과정 속에서 떠오르는 신산업들을 보면은 플랫폼 기반한 어떤 그런 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입지를 보면은 굉장히 명확해져요. 이런 기업들은 인재를 구하기 쉬운 입지를 찾아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를 만들면은 인재들이 따라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최근에는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간적 조건이 있고요. 거기에 인재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인재들이 많이 모인 지역을 찾아서 이제 일자리가 붙는, 기업이 붙는 방식으로 좀 뭔가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청년들은 어떤 공간적 조건을 선호하는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 재미있는 공간, 문화적 기회, 상업적 기회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이게 대도시일 가능성이 크고 대도시 중에서도 교통 결절점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 왜 인재들이 그런 공간을 선호하는가? 그런 공간 자체가 젊은이들은 아는 겁니다. 본인들의 내공을 축적하기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아이디어가 기업들의 부가가치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청년들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청년들은 그런 공간을 원하고 그런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찾아서 이제 기업들이 청년들의 붙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서울 지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지역도 모든 서울 지역이 다 그렇게 일자리가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서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다양성이 갖춰진 공간, 밀도 있는 공간으로 일자리가 몰리고 그런 지역 중심으로 또 기업들이 붙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포항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이런 청년들이 이 대도시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문화적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정주 여건을 갖고 이런 공간들의 조건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청년들이 있어야 기업들이 또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트랙으로 가야죠. 기업들은 또 어떤 공간적 조건을 원하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면서 공간 전략을 잘 짜는 게 이 포항시 또 특히 또 지방의 거점 대도시였던 이 포항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이 아닐까. 포항시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지역 청년들에게 어떤 파급효과가 낼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취업은 했지만 그곳이 어떤 즐거움을 주는 일자리가 아니라 단순 노동만 하는 일자리라면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다면 이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신성장 분야에 투입이 되려면 이게 지역 청년들에게 거기에 투입되기 위한 전문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육을 하는 대학은 지역에 있습니다만
사실 그 대학에 진학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국 타 지역에서 포항으로 오도록 하는 노력들이 중요한데요. 뭐냐면 투자유치기업 근로자 이주 정착금 이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포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 증설 또는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아니면 공장을 새로 만든 기업에서 포항으로 오는 근로자 세대원들에게 1인당 이제 50만 원씩 지원하고 셋째 이상은 또 100만 원씩 주는 거였는데 이 수혜를 받은 기업이요. 2021년도에는 3개, 그리고 작년에는 4개. 주로 많지 이제 않군요. 예, 공장 때문에 오셨던 분들 네.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지원 제도들을 그나마 젊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R&D 기업 연구원들이나 이분들이 뭐 수도권과 포항으로 오고 갈 때 타야 하는 KTX 지원 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진행을 했더라면 조금 더 정책의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지난해 말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일자리 청년과를 신설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게 처음 신설한 부서다 보니까 아직 방향을 이렇게 잡는 데만도 좀 에너지가 부족한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인구 영향 평가 제도 용역을 한다는 겁니다. 포항시에서 펼쳐지는 이제 각종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인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분석하기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인데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인구 정책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용역을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포항시가 편성한 예산이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결과를 내기에는 굉장히 좀 소심한 편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구를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요. 첫째는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도 일자리입니다. 세 번째도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데 일자리 중에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유치할 수 있는지가 사실 지역의 전망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각종 이제 기업 유치 정책, 이런 정책들을 쓰는데 여기에 있는 인센티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거의 기업주를 위한 인센티브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이 정말로 집착하는 건 그 기업한테 정말 중요한 거. 기업이 원하는 거는 그런 인센티브일 수도 있겠지만 청년 인구를 그러니까 혁신 인재를 자기네가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기업의 전망과 관련되는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무리 이게 산업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토지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를 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청년 인재가 들어와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버리면 이걸 압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용을.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서 신경 써야 되는 인센티브는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묶어서 이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정책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공제도, 그러니까 주택 좀 안정화를 위해서 네. 특공제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육 지원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대학가에 연계해서 추가 교육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그런 청년들을 쫓아서 또 기업들이 오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지역의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가장 큰 댐은 대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이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찾을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 자체가 있냐 없냐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과거의 일자리의 구조, 제조업 중심 기반에서는 우리 포항도 그렇지만요. 포항, 구미, 울산을 가보면 이 산업단지 배후에 유흥가들이 대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본인의 직장 배후에 필요한 것이
유흥가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맛집, 사진 찍기 좋은 집, 그리고 같이 취미 생활을 하기 좋은 이 동아리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 베이스 역시 저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크게 갈린다고 보거든요. 인구 감소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대학과 관련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옆에 있으니까 저거는 당연히 있는 거지,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때서야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대학을 살리기 위한 이 적극적인 파격적인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인구 유입을 위해서 도시 간 협력에 중점을 두는 지자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방 도시 간 광역 메가시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수도권이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묶이면서 굉장한 위력을 얻어가면서 인구와 산업을 흡입하고 있다라면은 지역에도 수도권 사이즈는 아니지만 지역의 특색을 갖춘 지역 간의 협력이 토대가 된 어떤 그런 협력체를 통해서 좀 뭔가 이렇게 도시권을 만들어야 여기서도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시티의 본질은 지자체 간 연계와 협력입니다. 사실 이 지자체와 연계와 협력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이런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이런 대도시 지역에만 생기는 현상은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도시들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에서는 지역에 아주 색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서로 협력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 방법으로 생존 방안을 모색을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런던권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역 연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 있는 도시가 이제 몇 개가 뭉쳐 가지고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를 CA, 그러니까 지역 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역 연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맨체스터 광역연합이라고. 그럼 광역연합이 뭐를 하냐? 여러 지자체들이 뭉쳐서요, 교통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교통인프라는 이런 사람한테도 이 뼈대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건강한 사람들 뼈대가 좋잖아요. 이 지역도 광역교통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곳은 사실은 기초 토대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은 이런 광역교통인프라조차도 만들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실 협력을 해가지고 또 타협도 하고 또 이런 방안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주택 계획도 같이 세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계획도 같이 세워요. 산업 전략도 같이 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있다라면은 그 상품의 마케팅, 홍보 전략 이런 것도 다 같이 세우는 거예요. 이 집적의 경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역이 연합해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도로도 깔고 철도도 깔고 그리고 주택 계획도 새롭게 하고요. 밀도 있게. 그러니까 밖에다가 그냥 계속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팽창하는 방식으로 해서 원도심을 해치는 방안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한번 제대로 짜보자라는 것. 그리고 목소리를 모아서 중앙에 왜 분권이 중요한지를 자꾸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보다 이 연합체가 요구하면은 훨씬 더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메가시티는 이름이야 어쨌든 간에 이런 지자체 연합 아니면 행정구역 통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울산, 포항, 경주가 해오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한다면 사실 경주와 포항은 형산강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님 함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포항과 경주는 사실 생활권도 겹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협력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요. 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해오름 동맹 말씀하셨지만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기보다는 뭐 교류 행사 이 정도의 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올해 체육 행사를 했으면 내년에는 경주, 울산, 뭐 합창대회를 뭐 경주에 했으면 내년에는 포항,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사 위주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인 상태여서 어떤 큰 결실을 맺어내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포항과 경주는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포항 경주 공항 명칭을 바꾼 것, 거기에서 아주 작은 실타래를 푸는 그런 단초를 보고 있는데 이미 공항은 포항에 있고 역사도시라는 상징성은 경주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전략적으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경주를 가기 위해서 포항공항을 이용하신 분들이 오신 김에 바다까지 보고 가실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서로 잘 짜낸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동맹이라고 하는 이름은 저는 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에는 행정의 경우에는 이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는 가운데서 일을 추진해야 같이 상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앞서 이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을 결성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의결만 거친다면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특별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이 연합의 명칭도 알아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고 이걸 감시하는 일종의 의회 역시 각 지자체 간의 동수로 결성을 해서 함께 행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놓고 보면 이 대중교통, 이 포항과 경주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이 대중교통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포항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와 경주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 역시 다르게 이 포항은 평준화 지역이고 경주는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부터 해소해 나간다면 저는 이걸 하려면 빠르게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결성을 좀 해봄직하다. 특히 전국적으로 첫 사례로 한다면 중앙정부의 목소리를 더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불경 이 특별지자체 연합을 추진하다가 이거 엎어졌어요. 그러고 지금 충청권에 4개 광역단체가 이걸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렇다면 이 광역자치단체 4곳이 협의하는 것보다 이 포항 경주가 논의를 진행하고 같이 할 만한 걸 찾는 거는 더 빠르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자, 인구 감소 문제가 사실 지자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눈에 띄는 대책들이 보이더라고요. 최민규 기자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생활인구 개념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상 정주인구, 이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으로 모든 정책이 좀 짜여졌다면 이게 이 정주인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도시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인구 기준으로 짜게 되면 실제 이 낮에는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없는데 여기 인구가 이만큼 있으니까 있어야지 라고 계획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일상적으로 여기에 많이 머무르냐, 그리고 이것도 좀 내용을 나눠서 이 단기적으로 체류하느냐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냐, 이렇게 생활인구 개념을 행정 계획을 짜는 데 좀 도입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은 이 지역이 주도해서 인구감소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여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인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면서 인구감소 대책을 지자체에 좀 떠넘기는 것 같다는 우려가 들어서 이 부분 좀 조심스럽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지금 이 전국의 지방소멸 예상지역을 정부가 최초로 좀 발표를 했고, 이 지역의 기금을 정부가 지원을 했는데 이 기금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1조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나누니까 적은 곳은 한 100억 1년에, 많은 곳은 250억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파격적인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세우기에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초부터 그게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천년도라서 그렇지
앞으로 이게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진화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특산물을 주는 형태가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게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활 인구를 더 이렇게 끌어모으는 어떤 그런 쪽으로 답례품에 대한, 그러니까 답례 서비스에 대한 게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느 지역이 뭐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그 지자체 자금으로 해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요양원, 그러니까 아니면 요양시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자주 방문을 하겠죠. 그 자녀들이 거기만 방문을 하겠습니까? 그럼 주변에 가가지고 뭐 쇼핑도 하고 또 옆에서 또 머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승수 효과를 가진다. 그러니까 파급력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투자했던 비용보다도 생활 인구를 잘 끌어모을 수 있다라면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 지자체가 그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지역 자원을 어떻게 보고 그 지역 자원에 기반해서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성공의 관건이 아닌가. 박희정 의원님께서는 이 대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특별법이나 기부금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고요. 오히려 이제 생활인구 쪽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이제 기부를 받은 이후에 답례품을 드릴 때 포항사랑 상품권을 요구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포항에 와야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가신 분들은 언젠간 포항에 꼭 한번 오시겠다 하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생활 인구들이 도시 활력을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포항은 또 포항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기관이 많은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도권과 포항을 많이 오고 가시고 또 유명 대학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또 있고 이외에도 벤처기업이 또 늘어나고 있어서 그 인력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는 좀 특화된 생활 인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생활 인구들로 인해서 걱정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전에 포항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목표 인구를 85만을 정하는 바람에 그랬었죠. 네, 거기서 발생한 문제들을 수습하느라고 아직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생활 인구가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또다시 그런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생활 인구를 통해서 어떤 활력이 생기면 이런 문제들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도시의 힘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박희정 의원님 이야기 들으니까 딱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 이 포항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생활 인구가 있습니다. 울릉군의 인구들. 이 포항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하는데 이 인구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사실 행정에서는 잘 잡히지 않거든요. 여기가 이 포항이라고 하는 이 중심 거점을 놓고 다른 주변의 지자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생활인구 개념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울릉도를 통하기 위해서는 포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활인구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참 어렵겠지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먼저 우리 마강래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이런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최선에 대한은 연계 협력, 지역 간 연계 협력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함께해야 미래가 있다라는 말로 좀 키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해야 미래가 있다. 지금까지 해주셨던 내용들이 집합체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박희정 의원님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좀 머물고 싶은 곳은 편안하게 머무를 집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있고 또 일할 곳이 있고 내 아이를 공부시킬 곳이 있는 이제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과도한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런 기본을
채워나가는 작업을 한다면 조금 더 인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인구 감소,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요,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 모두의 숙제, 관심 있게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